한판 브리핑 김승인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앞선 국민의힘 정책위에서는 3명 이상 자녀 낳으면 병역 면제 이 방안이 또 비판을 받았는데 오늘 위원회에서는 뭐 어떠한 파격적인 방안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회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회의에서 예. 지난 15년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면서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오늘 관계부처가 합동 보고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산에 대해서는 5대 핵심 분야 주요 과제가 설정이 됐습니다. 첫 번째,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두 번째,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세 번째,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네 번째, 양육 비용 부담 경감. 다섯 번째,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였고요. 상세한 방안 몇 가지를 보면 유치원 보육 통합 시행, 기업 ESG 정보 공시에 일육아 병행 제도 활용 지표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 예. 단축 근로 유연 근무 확대, 맞춤형 면적 주거 공급 확대, 부모 급여 지급, 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2세 미만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 제로화 등이 담겼습니다. 예, 뭐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파격적이다 싶은 거는 없어 보이는군요. 예, 고령 사회에 대한 정책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고령 사회에 대한 5대 정책 목표도 제시가 됐습니다. 예. 1. 의료 돌봄 연계 혁신. 2. 고령 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 3. 고용 일자리 지원 강화. 4. 고령 친화 기술 연계 사회 서비스 혁신. 5. 복지 시스템 지속 가능성 제고가 설정이 됐고요. 상세 방안을 보면 분절적 노인 의료 이용을 사람 중심으로 통합 관리한다. 무장애 설계와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고령자 복지 주택 공급 확대. 계속 고용 제도와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연계, 신노년층의 새로운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비중 확대, 고령 친화 산업을 위한 혁신적 기술 도입, 연령 기준 재점검, 사회적 논의 착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예, 고령 사회에 대한 정책까지 자, 여러 방안을 들으셨는데 자,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진 작가님부터? 그동안에 그 280조 들여서 했던 사업들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나 싶은 생각은 좀 들고요. 예. 물론 이제 이런 정책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무엇보다도 인프라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파격적으로 내세웠던 게 좀 황당한 게 뭐 아니 애 셋을 낳으면 병역을 면제. 면제해 준다. 아니 요즘은 남자들도 애 낳나요? 애 낳는 건 여자가 낳는데 면제는 남자가 받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 다음에 또 뭐 상속세 면해 주는 거 이것도 부자들 감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안을 빼게 되면 사실은 뭐 그다지 눈에 띄는 건 없는데 저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 인프라의 문제거든요. 예. 우리나라 딱 보면 세종시를 보세요. 거기가 출산율이 제일 높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곳과 세종시의 차이가 뭔가 그걸 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데 한 69시간 일한 다음에 어떻게 애를 낳아서 기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노동 시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은 거꾸로 가면서 대책을 내놓는다는 게 이제 이런 걸 내놓으니까 물론 이제 이 대책에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또 근본적인 대책일까 이런 회의감은 좀 듭니다. 대통령도 그래서 모든 정책을 MZ 세대적 관점에서 봐라 뭐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김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을 가지고 있는 분은 대권 도전하셔도 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기후 위기하고 이 출생률 문제는 정말 우리나라 혹은 이 세상의 절멸을 불러올 수도 있는 굉장히 크고 압박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 무한 경쟁으로 내달리고 있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즉 내가 6시쯤 되면 오늘 퇴근해서 집에 가도 되겠다는 안심이 되지 않는 사회 같으면 다른 문제는 다 뭐 얘기해보나 마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셋을 예. 낳는 이런 정책, 넷을 낳는 저런 정책 해도 당장 저만 해도 뭘 안 하면 불안해서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일하는 제 동료들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무한 경쟁 사회에 몰려있는 이 문화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다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저 역시도 뭐 이제 중언부언 답은 없습니다만 이 경쟁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수준에 걸맞게 우리 사회도 한번
리뉴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음. 진지한 논의를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OECD 평균보다 노동 시간이 200시간이 더 많아요. 여기서 애를 낳을 수가 없죠. 애를 낳아서 기를 수가 없는 상황에다가 예. 또 남녀 불평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것들 여자한테만 떠넘기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또 교육 문제가 엄청 크거든요. 교육비가 너무 들어요. 이러다 보니까 애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는 환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 사실 우리 사회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지금 출산율로 좀 보복을 하는 거거든요. 음흠. 그래서 그런 그 근본적인 대책들을 물론 당장 가능하지는 않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갈 수 있는 큰 전략적인 어떤 승부수를 좀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CBS가 2년 전부터 이 출산 돌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뭐 정부도 우리 사회도 함께 이 문제 정말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 필요해 보이네요.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우리 아이가 이제 독일에서 자랐거든요. 예. 그 유아원부터 다 공짜였습니다. 그 저녁 6시까지 봐주거든요. 애를 계속 다 공짜로 다 아하. 봐주고 그다음에 대학부터 대학원까지가 다 학비가 무료예요. 그리고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이 나오거든요. 예. 그걸 다 모아놓으면 한 26년을 모으니까 한 1억 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그다음에 경쟁이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가 잘 살든 못 살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뭐 경멸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굳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도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지낸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애를 낳아도 사회가 키워준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낳는 건데 어휴 여기서는 겁이 나잖아. 애를 낳고 무슨 책임을 지려고 또 나중에 애가 또 원망해요. 왜 아빠는 낳으셨어요? 엑스야. 나를 왜 낳으셨나요? 아빠 나 무슨 수저야? 이렇게 물으면 대답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기도 하고. 진 작가님은 굉장히 이 이슈에 깊이 하겠습니다. 이 나중에 토론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입니다. 자, 미국에서 교포 상대 강연 발언 파장이 크네요. 이 정거원 목사 예배에 참석해서 최고원 당선 직후에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데 반대한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 강연에서 전거원 목사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현지 시각 지난 25일 미국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에서 보수 단체인 북미 자유수호 연합 초청으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예. 여기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예.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 진영이 민주노총에도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이날 강연회에선 방송국 출연을 해보면 사회자 패널들이 전부 정권 바뀌기 전과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공격한다라고 말하면서 한판 승부인가요? 몇 군데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일단 보수 패널로 이준석, 유승민 계열 인사가 나오는 것에도 불만을 토로한 그런 대목도 들어가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좌파 진영은 중국 모태똥이 일으킨 봉기를 심리적 고향으로 인식하고 북한 주체 사상도 쉽게 받아들였다 이런 주장도 내놨습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이제 관련 발언 비판 나오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도 경고 메시지를 내놨어요. 네, 김기현 대표 처음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윤리위 제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예. 내용이 뭔지 좀 더 파악해 보겠다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는데요. 예. 그리고 SNS를 통해서 당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았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마땅하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김 최고를 두고 정황 분석은 탁월한데 언어의 전략적 구사에서 최근 감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고요. 감 떨어졌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런 식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무수석을 했으니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나. 실언이 일상화된 사람인데 그냥 제명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극성의 영역에 있는 분들을 띄워주면 대구에서 본인이 출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자, 여기서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이분 시각은 어떤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연결해 봅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황교안입니다. 전당대회 끝나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예, 오랜만입니다. 요즘 어떻게 예. 지내고 계세요, 대표님? 뭐 서로 도와준 동지들 만나고 예. 또 뭐 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해서 예. 유튜브도 뭐 다시 재개했습니다. 아하, 그러시군요. 예, 페이북 메시지 같은 것도 이제 다시 내고 있고요. 예. 자, 이제 김기현 대표가 당선된 지 이제 체제가 출범한 지 3주가 지났고 이제 연포탕을 그동안 강조했었는데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대표로서의 활동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뭐 시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 성과는 아직 좀 이제 잘 드러나는 것 같지 않고 예. 정말 이제 그 3연포탕을 만들려고 하면 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물건들만 갖다 재료만 갖다 놨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달려가고 일해야 이제 3연포탕이 된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아직 좀 참 연포탕이 되기 위해서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자, 오늘 특별히 또 대표님께 연락드린 게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예, 미국 내 한인 보수단체 강연회에서 이 전광훈 사랑 제2교회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라고 이제 말해서 논란인데요. 대표님은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발언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무슨 말? 사실 무근이고요. 예. 뭐 정광훈 목사님의 지지자들은 오히려 떠나가고 있다고 나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 원래 그 정광훈 목사를 지지했던 분들은 떠나고 있다. 왜 떠나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이나 이런데 실망을 많이들 한 거죠. 아, 천하통일은커녕 오히려 지지자들이 떠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렇게 그 정광훈 목사를 추어 올리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글쎄 뭐 거기 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뭐 굉장히 엄중한 그런 상황인데 행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5.18 관련 발언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5.18 관련 발언은 이분이 이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미국 예. 가서 정광훈 목사 관련 말씀하는 거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뭐랄까요? 그 정광훈 목사에게 빚진 게 있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런 해석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 그 김재원 예. 최고위원의 행보나 이런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이해가 안 그렇게 된다. 할 때가 아니고 예, 지금 똘똘 뭉쳐서 정말 당을 키워내야 되는데 예. 그런 언행을 하니까 지금 뭐 김기현 대표도 한마디 하고 지금 당에서도 다 이제 이런저런 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최고위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정광훈 목사가 천하통일했다라는 근거로는 이제 광화문에서 이전에는 그 우파 진영들이 활동 별로 안 했었는데 이제 우파 예. 진영을 모아서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됐다 광화문이. 그러니까 아마 야외 집회를 그래도 그 우파 진영에서 많이 할 수 있는 토대를 전광훈 목사가 놓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런 취지라고 말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예. 그걸 천하통일이라고 말을 하면은 지금 많은 동지들이 지금 사실은 광화문이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하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저 정광훈 목사의 행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예, 근데 이런 말 자체가 우리 우파를 분열시키는 발언입니다. 아하, 천하통일은커녕 분열시키는 발언이다. 그래서 이제 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이제 당 지도부도 비판을 좀 하고 있고 일각에서 뭐 제명하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저도 이렇게 함부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물어야 될까요? 윤리위에 어떤 논의를 해야 될까요? 뭐 지금 뭐 홍준표 대표는 제명하라고 얘기까지 했던데요. 예. 네, 그런 정도로 사안을 심각하게들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도 제명에 동의하십니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하는데 동의합니다. 엄중한 책임. 그러면 이게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러면 귀국한 이후에 관련 입장을 밝혀야 될까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게 마무리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언론의 그 동향을 잘 아는 분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예. 어떤 반응을 반드시 보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런 얘기들을 좀 잘 들어서 신중하게 이제는 뭐 그냥 평의원이 아니라 최고위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좀 책임 있고 또 진중한 그런 언행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최고위원으로 최다 득표로 해서 수석 최고위원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지난 16일, 23일 최고위 회의에 불참을 했고 27일에도 미국 출장 때문에 회의에 불참하셨고 그래서 회의석상에서 얼굴 보기 힘들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좀 뭐랄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당선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저는 지금 당 엄청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당 대표도 지금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예. 최고위원들 같으면 당 대표를 도와서 당이 빨리 안정을 찾게 이걸 통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최고위원 그것도 뭐 자칭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면서 예.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다른 데를 떠돌면서 당에 도움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너무 자기 정치를 초반부터 한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자기 정치를 근데 하기에 너무 이른 시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뭐 정치인들은 다 자기 정치라니까 뭐 예. 그런 것까지 탓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기 예. 정치라든 뭐 음흠. 당을 위한 정치를 하든 그러나 이제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리는 이런 언행을 하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김기현 후보가 이런 이제 말 실수랄까 말 논란으로 당에 이제 좀 폐해를 끼친 이런 일들이 이분만이 아니에요. 예. 여러 번 있었었는데 자숙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숙이 필요하다.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 누가 봐도 다음번 선거에서 대구에 출마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태인데 전광훈 목사와 그를 따르는 분들이 대구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어떤 세가 좀 있는 분들이신가요? 대구 분들은 냉정한 분들이고 뭐가 잘못이고 뭐가 잘 된 것인지 CCTV를 잘 가리는 분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근무도 했지만은 예. 그렇게 바람처럼 대구 시민들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 보훈처를 중심으로 정부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역사의 평가는 또 진영에 따라서 좀 굉장히 다른데요. 이 정부의 예. 현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 제가 이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예. 지금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때 처음부터 벌써 1년 반 됐는데요. 예. 그때부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VR 기념관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훈처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기념관 건립 추진을 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예. 저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했고 이것은 뭐 좌다 우다 이런 진영을 따질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 아닙니까? 뭐 예. 민주당은 그것도 또 이제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을 세운 그 대통령이 그냥 뭐 하다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엄중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세력들이 70% 넘는 그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결국 이제 시장 경제 만들고 나라의 번영의 기틀을 만들었고 예.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한미 방위 조약 체결로 인해서 결국 한미 동맹까지는 이제 이끌어낸 그런 그것만 해도 사실은 뭐 저는 존경받기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 작가님? 저는 뭐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과를 따져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는데 지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역사는 다른 약간 역사 수정주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게 있고 우리는 정부를 수립한 걸로 돼 있는 게 사실상 그 공식적인 역사관인데 그런 역사 수정주의 경향을 저는 좀 경계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범국민적인 좀 합의 같은 게 최소한 국민의 과반 이상을 좀 넘는 이런 합의 같은 걸 끄집어낸 다음에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독립 정신을 이어간다고 하는 이런 헌법에 있는 전문에 나와 있는 가치는 다들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나라가 세워졌느냐 하는 것은 팩트의 문제거든요. 나라가 우리 언제 세워졌습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토가 있고 국민들이 있고 또 정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다 갖춰진 것이 바로 1948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 논리를 가지고서 뭐 그 앞에 됐니, 뭐 나중에 됐니, 뭐 그럼 그렇게 말하면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 수립도 안 된 거예요. 그건 뭐 안 맞는 말입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또 팩트에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게 합당한 일이고 또 앞으로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생각, 사상을 우리 이어가는 그런 노력들도 같이 해야 대한민국이 온전한 대한민국으로 이제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문제와 관련된 대표님과 지금 여기서 전화로 토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팩트 하나만 전 말씀드리고 말 건데요. 예. 이승만 대통령께서 관보 1호 발행하시면서 대한민국 30년이라는 연호를 이미 사용하셔서 임시정부부터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 본인도 좀 자각을 하시면서 했던 점도 청취자분들이 좀 함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들을 조각조각 내서 이야기하면 정말 대한민국 건국을 훼손하는 것이 되고요. 저는 사실 뭐 정말 언제 좀 정식으로 같이 토론을 했으면 예, 근데 지금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건국하면 벌써 이념 논쟁이 되기 때문에 기념관을 예. 설립하는데도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그건 건국도 안 된 나라입니까? 아니 건국은 이미 1919 임시정부가 수립하면서 상해 임시정부가 임시정부의 땅이 법통을 있었습니까? 계승한다. 국민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일제 강점기였고 대한민국 정부를 세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 정부를 세운 거고요. 일제 강점기가 그러니까 끝나니까 정부가 그때 정부를 세운 거죠. 1948년 정식 정부가 만들어진 거죠. 정부 수립일을 그런 임시정부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1948년 대한민국이 건립이 된 겁니다. 건국이 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지금 임시정부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했던 것 같은데요. 했어요. 했고 그쵸? 정식 대통령도 했고요. 예. 예, 그거 예. 뭡니까? 알겠습니다. 대표님 요 주제는 나중에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였습니다. 예, 자 일단 김지원 최고위원의 최근 행보 짧게 논평을 해주실까요? 자 누구부터 해주실까요? 먼저 김성애 시장님부터 해주세요. 예비 경선이죠, 뭐. 예? 대구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 경선 활동으로 예비 경선 활동. 보는데 예,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 전체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당 지도부가 단호하게 대처해서 나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제 뭐 발언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김지원 최고위원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태영호 최고위랑 똑같은 전략이거든요. 전술이거든요. 중도층이 버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중도층은 우리 지지 안 한다. 내가 지금 정치적인 지분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지지층 내에서 어떤 지분만 가져가면 된다. 쉽게 말하면 핵심 지지층, 그 중에서도 강경 지지층들 예. 거기에 이제 호소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고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정치인들이 개딸들 이용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재미있는 건 홍준표 제명. 대구시장의 대구에서. 그 발언이 상당히 세더라고요. 역시 대구다 보니까 약간 사과도 좀 들어간 거, 견제도 좀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 수수반으로서는 그분의 안이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제명 아닌 무난해 보인다.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의 김재원 최고위원의 생각을 읽어주세요. 이분은 네. 왜 그러십니까? 일단은 뭐 다들 지적을 하시는 부분인데 예. 강성 지지층 쪽의 여론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예. 이게 이제 정당 내부의 경쟁일수록 특히 뭐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작고 뭐 국민의힘은 이미 또 당원 직선제 100%를 도입을 했죠. 예.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줘서 결국에 좀 그런 쪽으로 정치공학적인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이제 결국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정당으로서 위원을 확장하는 부분에 도움이 될 거냐 예. 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한국 보수 정당에 던져져 있는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다당제 구도다 보니까 극우하고 보수 정당이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분리되지 않은 한국 현재 현실 이런 것들이 또 보수 정당에 끼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기는 이익이지만 당은 손해가 보거든요. 이런 문제고 그다음에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게 5.18 그동안에 이제 국힘이 정권을 찾는데 꽤 도움이 됐던 게 호남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5.18을 쭉쭉 또 부정했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빨갱이 소리 안 한 거였는데 드디어 빨갱이 소리 또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젊은 층이었는데 젊은 층 내다 버리고 굉장히 너무 퇴행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근데 싶어요. 이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읽고 하는 점을 또 한번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역사 논쟁으로 정체성 논란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포지션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면 일단 이승만 건국 대통령 지금 방금도 토론을 했습니다만 임시정부를 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념관 얘기가 딱 지금 나오는 것에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민주노총은 무슨 간첩이다. 뭐 이렇게 해서 민주노총 간부들도 구속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간첩단 사건 그래서 저는 북한의 이로운 행동하고 북한의 정보를 주고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서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아니 아주 드물게 구속이 됐는데 간첩단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적 단체도 아니고 반국가 단체도 아니고 범죄 단체로 기소가 되더라고요. 이번 건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 국정원 여기까지 나서야 할 사건인지 모르겠고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는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거의 단절하다시피 하면서 전반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 기조가 역사 바로 세우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약간 극우적이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좀 극우화가 되고 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관련- 이런 얘기도 사실 옛날에 극우파들이 다 하던 얘기예요. 예. 보수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앞두고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 참모들이 교체되고 있는데 과연 대통령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질문할 수 없습니다. 네. 안보실장까지 교체설이 나오고 있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직전에 김일범 전 의전 비서관이 돌연 사퇴를 했었고요. 예. 그에 이어서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국가안보실 소속의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교체됐습니다. 후임에는 이충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이 내정됐고요. 대통령실은 이문희 비서관은 경무에 시달렸다라고 하면서 통상적인 인사교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방미 일정 조율 과정에서 실무상 혼선이 있었던 거 아니냐, 또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전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문책성 인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가운데 동아일보는 오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교체도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대기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이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다만 취임 1주년을 맞아 전반적인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국빈 방문 때 그 방미 때 열리는 합동 문화 행사에 K-팝 그룹이죠 블랙핑크 또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12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찾는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 스테이트 디너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예. 정계, 재계, 문화계를 망라해서 한미 유명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하는 하이라이트 일정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가 만찬장에서 한미동맹 70년 기념을 주제로 협연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두 아티스트는 이미 2020년 사워 캔디라는 곡에서 협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또 미국에도 널리 알려진 한국 영화 기생충이나 미나리,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배우들도 주빈국 미국 측의 섭외 대상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예. 하지만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정부 합동 답사단의 파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라고 하면서 국빈 만찬 초청 대상자에 대해서 아직 미국 측으로부터 공유받은 게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블랙핑크 얘기는 우리 정부가 제기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좀 원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가 보네요. 질 네. 바이든 여사가 관심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네네. 예. 자, 외교 안보 라인의 잦은 이 교체 어떤 시그널일까요? 진 작가님부터. 그건 추측의 영역인 것 같아요. 아, 사실 그런가요? 두 건인가 세 건이잖아요 지금. 네, 네. 그리고 방해를 앞두고 그다음에 방미를 앞두고 교체가 됐단 말이죠. 바로 그 공교로움 때문에 뭔가 있지 않느냐라는 좀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건 알 수 없죠. 아마도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문제 있는 것 같다. 예. 그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그냥 그들이 해명하듯이 그냥 단순한 건강상의 개인적인 문제, 개인 사일 수도 사안일 있고. 수도 있는 거고요. 김 소장님은. 지금 문책을 한다면 글쎄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김태호 실장을 문책을 해서 한일 관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이런 것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문책은 저는 있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 일단 김일범 의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경향신문이 오늘 사설에서 이례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윤석열 부부의 일정을 담당하는 행정관과의 갈등 얘기를 표면에 끄집어 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떠돌던 얘기. 그러니까 행정관하고 비서관하고 충돌하는데 비서관이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경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 회사로 따지면 대리하고 과장이 싸웠는데 이사가 사표 내고 나가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경향신문이 그렇게 지적했던 행정관은 누구인지 대통령 부부의 일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외교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미친다라고 하면 정말 안 될 일이고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도 예전에 둘이 협업을 해서 노래를 했던 적도 있긴 합니다만 예. 조선일보가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이문희였나요? 이희문 제가 성함을 이문희 외교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예. 이 문화 행사에 대한 적기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불편했다는 얘기를 조선일보가 내목으로 다뤘거든요. 근데 레이디 가가랑 블랙핑크 문화 행사가 적기에 보고되지 않으면 이게 외교 비서관이 교체되어야 되는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고 마지막 퍼즐은 김성한 지금 안보실장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본인은 지금 부인을 했는데 동아일보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부터 취재를 하고 보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 지금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3월에 한일, 4월에 한미, 5월에 한미일, 7월에 기시다 총리 방한까지 이 전체적인 일정을 대통령실 타이트하게 잡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잡음들이 나오는지 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김소희 소장이 연구 많이 했네. 그런 디테일까지. 진 작가님이 감동했습니다. 예.
더 파고 싶지만 딱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네. 김수민 평론가님, 그 한일 관계 악재를 또 교과서 문제 좀 왜곡된 인식이 담기고 있다면서요? 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이 일본에서 사용하는 이제 사회 교과서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라는 표현을 도쿄 서적에서 이제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로 바꿔서 기술하는 등의 예.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강제 동원이라든지 징병에 대해서 기술을 한 것이 있고요. 예. 그리고 독도가 일본 영토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거짓 주장도 검정심의회 지시로 반복 겸 강화됐습니다. 한국에 점거되라는 표현은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 영토는 일본 고유 영토로 변경이 됐고요. 정부는 이에 대해서 오늘 주한 일본 대사관 대사 대리를 초치해서 항의를 하고 또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본 교과서가 지난해 4, 5월 검정 신청이 완료된 것이므로 윤석열 정부와는 무관하다 이런 설명을 정부 관계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좀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독도도 넘겨줄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일본 교과서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짧게 논평 들어볼까요, 진 작가님? 이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군국주의를 청산해야 할 전통이 아니라 부활해야 할 전통으로 보거든요. 다시 우리가 이제 재무장해야 된다. 이러는데 저는 이제 그 독도 얘기가 단지 기후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교과서에 넣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미일 동맹이 되면 사실 우리가 하위 파트너로 들어가는 거고 딴 건 몰라도 일본의 해군력은 엄청나거든요. 그럼 독도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어요. 예. 자, 김 소장님. 이 초계기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하라는 요구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감히 한국 해군이 우리 초계기를 레이더로 겨눠? 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건데 이거 사과할 겁니까? 좀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일본이 본인들이 기세를 잡고 본인들 방향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 윤석열 대통령 여기서 브레이크 한번 걸어 주셔야 됩니다. 예, 정부의 대응 지켜봐야겠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